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6일 DMQ의 오픈 세미나를 준비한 정용태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모델 셀렉션에 대한 중요성을 소개하고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현재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의 DMQ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3학기 차에 있습니다. 저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세미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의 배경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시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했을 때 높은 예측 성능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 즉 낮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지만 예측 성능이 낮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상황과 같이 낮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문제의 원인들 중 하나는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학습 데이터는 실제 동물들의 사진이지만 시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어떠한 아이콘일 때 두 데이터는 서로 다른 분포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소스 도메인, 시험 데이터를 타겟 도메인이라고 하며 두 도메인의 분포 차이를 도메인 시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메인 시프트에 따른 성능 감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즉 IID 가정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분류기로 시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데이터에 대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서로 다른 분포를 갖는다면, 즉 다음과 같이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 IID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류 경계선을 사용했을 때 이 시험 데이터를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케이스 때문에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트랜스퍼 러닝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방법론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소스 도메인 데이터를 통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통해 미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때 타겟 도메인 데이터에 X와 Y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타겟 도메인의 X 데이터는 필요하게 됩니다. 즉, 두 방법론 모두 이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시 적용이 불가한 방법론들입니다. 따라서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은 이렇게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도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한 높은 성능을 보이고자 합니다. 즉, 이 소스 도메인 데이터만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해당 모델을 그대로 타겟 도메인에 사용했을 때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서베이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보지 못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일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래 두 세미나를 시청하시게 되면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 사이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습 데이터, 즉 소스 도메인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시험 데이터, 타겟 데이터의 높은 성능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데이터 간 분포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분포 차이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 모델 셀렉션의 중요성을 시사한 해당 In Search of Lost Domain Generalization 논문을 소개를 하고 모델 셀렉션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 셀렉션의 중요성을 시사한 논문인 In Search of Domain Generaliz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ICLR에 기재된 논문으로 2024년 4월 기준 991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모델 셀렉션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이전까지 공개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도메인 베이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는 의의가 있는 논문입니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연구들을 살펴보다 보면 상당수 도메인 베드라는 코드를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들이 기존의 딥러닝 및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먼저 기존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방법론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분할을 합니다. 이후 준비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요. 모델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델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면서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각 모델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가장 낮은 로스를 기록한 모델, 즉 다음 예시에서는 세타 n-1, 즉 n-1번째 모델이 선택이 되겠는데요. 해당 모델을 선택을 하고 해당 모델로 시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데이터에 대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딥러닝 모델 및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분포가 유사하다, 즉 IID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밸리데이션 셋의 로스가 줄어드는 양상과 테스트 셋의 로스가 줄어드는 양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n-1번째 모델이 가장 낮은 로스를 갖는 모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검증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시험 데이터의 높은 성능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상황, 즉 IID 가정이 깨졌다라는 것을 정의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형태가 됩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즉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다음과 같이 줄어들 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된 모델은 n-1번째 모델인데 해당 n-1번째 모델에 대한 이 테스트 시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옆에 있는 n번째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는 모델들보다 성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한 최적 모델이 이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적 모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세 가지 모델 셀렉션 방법을 활용하는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이후 구성된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모델 셀렉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실험 결과로서 해당 중요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비교 실험의 아래 세 가지 모델 셀렉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트레이닝 도메인 밸리데이션 셋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도메인이 있을 때 3개를 이제 소스 도메인, 마지막 도메인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 3개의 소스 도메인을 전체로 묶어서 이 중에 기존의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비율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후 두 번째, 리브1 도메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의 도메인을 검증 데이터로 아예 사용을 해버리고 이제 남은 데이터는 오로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에서는 마지막 테스트 도메인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것을 모델 셀렉션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시험 데이터, 즉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 성능을 보여야 하는 시험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 문제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 데이터는 없다고 가정을 해야 하니까요. 다만 이렇게 시험 데이터를 직접 이용해서 모델을 셀렉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모델이 시험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뭔지 찾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도메인 베드는 다음에 7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9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는 모든 알고리즘,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 동일한 백본 라지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존의 방법론들은 비교적 좀 작은 모델인 레슨넷 18을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모든 비교 방법론에 더욱 큰 모델을 사용해 보고자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두 가지 로테이티드 앰리스트와 컬러드 앰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슨넷 50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방법론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동일하게 수행을 함으로써 방법론들끼리 동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건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는 앞서 얘기했던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동일한 때에도 모델 셀렉션 방법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모델 셀렉션 방법이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결과를 보시면 트레이닝 도메인 밸리데이션 셋 방법으로 모델 셀렉션을 하는 것이 리브1 도메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통해서 모델 셀렉션을 하는 것보다 한 4%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는 트레이닝 도메인 밸리데이션 셋이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항상 트레이닝 도메인 밸리데이션 셋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에서는 시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 셀렉션을 하는 방식 또한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높은 성능을 보였던 트레이닝 도메인 밸리데이션 셋 방식보다도 한 2%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 방법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모델 선택을 충분히 더 신중하게 한다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 도메인 베드 프레임워크는 이 모델 셀렉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기법들,
이렇게 적용됐던 이전의 선행 연구들보다 큰 단위의 딥러닝 모델, 즉 레슨넷 50을 쓴 모델에 단순히 지도학습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지도학습을 더욱 신중하고 잘 한다면 기존에 있는 방법론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발견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제 본 세미나에서 진행하려는 부분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문제에서 적절한 모델 셀렉션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와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유립스에 게재된 논문이며 2024년 4월 기준으로 308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플랫 미니마를 찾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서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문제 상황에서 강건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선행적으로 연구되었던 많은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방법론들은 여러 도메인에 대해서 불변하는, 즉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좋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즉 다음과 같이 사진, 만화, 그림 등에서 강아지라는 불변하는 특징을 잘 추출하게 된다면 여기에 새로운 아이콘, 이전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아이콘 모양의 강아지가 나오더라도 그 강아지라는 특징을 잘 뽑아낸다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이 스와드라는 논문은 이 로버스트 리스크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버스트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다음 식처럼 현재 모델과 인접한 모델들의 리스크 중에 감마만큼 양쪽으로 떨어진 이런 다양한 모델들 중에 최대값의 리스크를 이 로버스트 리스크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리스크를 사용을 한다면 플랫 미니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 빨간색이 모델이 학습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글로벌 미니멈을 다음과 같은 샤프 미니멈 상태가 가장 리스크가 낮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에 로버스트 리스크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다음 구간 안에 있는 모델들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 모델이 로버스트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점에 있는 리스크가 이때 로버스트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점이 이 로버스트 리스크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왼쪽에 플랫 미니마 구간을 확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하여도 거기에 설정된 최대값이 이전에 이 플랫 미니멈, 그러니까 이 평평한 최소값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샤프한 미니멈에서 로버스트 리스크를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스크가 올라가는 형태를 띠지만 플랫 미니마에서 로버스트 리스크를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리스크가 낮은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 미니마가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에 왜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문제 상황이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문제 상황입니다. 즉, 이 트레이닝된 함수와 결국에 옵티멀한 테스팅 함수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분포가 어긋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부분을 이제 샤프 미니멈이라고 한다면 이때 트레이닝 함수의 샤프 미니멈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선택을 하면 해당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테스팅 함수는 되게 높은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플랫 미니멈 형태로 본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테스트 함수에 대해서도 낮은 리스크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플랫 미니멈을 사용하게 된다면 데이터 분포가 서로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강건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 플랫 미니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 로버스트 리스크 식을 통해서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갭의 상한을 구성하는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왼쪽 항인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갭을 최소화하여, 즉 이 항이 0이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식의 왼쪽 항을 살펴보시면 이 T는 이제 타겟 도메인, 즉 저희가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한 에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학습된 이 세타 헷 모델은 이제 로버스트 리스크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로버스트 리스크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과 이는 이제 옵티멀하게 찾을 수 있는 시험 데이터에 대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 즉 로버스트 리스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실제 옵티멀한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왼쪽 항이며, 이를 어퍼바운드 하는 항이 오른쪽 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항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항은 이 D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학습 데이터에서의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결과와 이 오른쪽은 임피리컬 리스크 ERM 모델이 되며, 이 둘의 차이가 왼쪽 항, 이 첫 번째 항을 의미하게 되고, 이 두 번째 항은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 즉 이 소스 도메인, 즉 학습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 시험 데이터 사이의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항은 모델의 캐퍼시티를 의미하는 항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식을 살펴보게 되면 빨간색 부분의 왼쪽 항, 이 빨간색 부분의 왼쪽 항은 학습 데이터의 옵티멈한 값으로 옵티멈 ERM 모델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어떠한 상수값이라고 봐도 무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오른쪽 항 같은 경우는 모델 캐퍼시티와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항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지 정해진다면 해당 값도 정해진 하나의 상수값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은 이 파란색 두 개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개를 줄여서 이 도메인 제너레이션 갭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선행 연구들은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줄이기보다는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이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갭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본 논문은 이전에 얘기했던 로버스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랫 미니마를 찾는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플랫 미니마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SWA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반으로 하는 이 SWA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제 경사하강법으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 웨이트들이 어떠한 미니멈 값의 주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여러 가지 웨이트들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고 이 해당 웨이트들, 즉 모델들의 평균값을 통해서 이 가운데 최적 점을 찾아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플랫 미니마다라는 것으로 것을 주장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본 논문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더욱 적합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이 SWA에서 두 가지를 개선해서 SWAD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존의 이 SWA 같은 경우는 되게 스펄스하게 모델을 셀렉을 하고 이를 평균을 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딥러닝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모델 파라미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모든 모델 파라미터들을 평균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펄스한 것이 아니라 매 이터레이션마다 모델을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모든 모델들을 평균을 함으로써 평균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상황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와 동일한 분포의 검증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어떠한 최저점으로부터 시작된 모델들을 찾아서 가기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최저점으로부터 기준선을 설정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모든 모델들을 수집을 해서 평균을 취함으로써 플랫 미니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델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SWAT가 SWA에서 변환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이 SWAT가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가장 플랫한 미니마를 잘 찾는 방법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평가 척도는 주변에 있는 모델들의 리스크의 차이가 얼만큼 작으냐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여러 모델들 간의 로스 차이가 적으면 플랫 미니마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척도로 보았을 때 다른 이전에 사용했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 SWAT 모델이 굉장히 플랫 미니마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SWAD를 사용을 한 모델이 이전에 사용되었던 많은 연구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메인 배드에서 정의한 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했던 이 ERM보다도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모델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하거나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에 적용을 할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WAD는 플랫 미니마를 찾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아까 앞서 봤던 도메인 갭을 정의하는 어퍼 바운드 쪽에서 선행 연구들은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이 SWAD는 로버스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이전 선행 연구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전 선행 연구들과 예를 들어 코랄 같은 이전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법론과 이 SWAD 방법론을 함께 사용을 한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냥 코랄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SWAD를 함께 사용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SWAD는 다양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들 중에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많은 모델들에 추가적으로 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때 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모델을 발전시킬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 오브 에버리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유립스에 게재된 논문이며 2024년 4월 기준 93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는 무빙 에버리지 방법으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상황에 강건한 모델 셀렉션이 가능하다라는 바를 주장을 하고요.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SWAD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과 동일하게 해당 논문에서도 이 검증 데이터,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음과 같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지만 이런 동일한 모델을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불안정한 정확도가 나온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어큐레시를 보일 수 있는, 안정적인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 논문은 이 무빙 에버리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초기 이터레이션,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자기가 선택한 초기 이터레이션 이전에는 단일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선택된 이전 단일 모델과 이전 시점의 모델과 현재 시점의 모델을 무빙 에버리지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테스트 도메인, 즉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안정적인 어큐레시를 보인다라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 테스트 결과와 밸리데이션 결과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결과 또한 이 도메인 배드에서 잘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무빙 에버리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터레이션별로 선택된 모델들에 대해서 정확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중구난방하다 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 활용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좀 안정적인 형태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동일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앞서서 무빙 에버리지 이 해당 메소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벌써 이 초기 이터레이션을 매뉴얼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해당 과정이 필요 없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해당 모델은 어떤 스타트 이터레이션, 즉 초기 이터레이션을 초기 이터레이션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을 얼마 주기로 샘플링 할 것이냐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하든지 간에 사실상 굉장히 로버스트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타트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100시점을 그냥 디폴트로 정해놓고 어떤 모델을 돌려도 상관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샘플링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도 한 300 정도로
정해놓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이퍼파라미터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값으로 하이퍼파라미터를 정해놓고 해도 된다. 즉 하이퍼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해당 논문은 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들을 여러 시드와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된 다양한 2개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앙상블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앙상블 에버리지 모델의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좀 불안정한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에 사용을 하였을 때는 굉장히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만큼 굉장히 테스트 어큐러시 또한 안정적인 형태의 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평가 척도로 이 테스트 어큐러시와 밸리드 어큐러시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라고 오른쪽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전체적인 모델 결과,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안하고 있는 이 앙상블 오브 에버리지 모델 자체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모습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스와드 논문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가장 처음 소개드렸던 이 18번 논문이 이 도메인 배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 ERM이 다른 어떤 방법론들보다 높은 성능을 거뒀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보다도 한 3% 정도 더 높은 결과를 얻는 것을 해당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모델 셀렉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포 차이는 모델에 따른 예측 성능을 불안정하게 달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강건한 예측 성능을 뽑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논문을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 스와드 논문은 플랫 미니마를 찾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상황에 강건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두 번째 논문은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앙상블을 통해서 이 해당 문제 상황에 강건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모델 셀렉션은 이런 현실 세계에서 현실 문제 상황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